세계 정세 해부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전재현입니다. 동아시아는 여러 갈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분출하며 불안정의 시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초장거리에서 벌어지는 전쟁, 전통적 인식의 범위를 넘어서는 장거리 미사일 때문에 먼저 분쟁 수역으로 진입하는 어떤 함대든 산산이 부서질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미국, 일본, 대만은 대만 해협의 중간선을 중국 함대가 넘기 전에 선제적으로 무력화하는 강경한 공동행동 계획에 합의했습니다. 이 전략에서 일본은 일종의 대함 킬넷이라 불릴 수 있는 방어 체계를 점차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이 그물은 대량 포화 공격을 위한 아음속 미사일, 첨단 요격망을 꿰뚫는 극초음속 미사일, 해수면 스칠 듯 저공으로 비행하며 계속 기동의 레이더를 속이는 각종 전술 미사일로 구성됩니다. 여기에 정밀 타격과 계층별 센서 지원 임무를 맡은 무인기가 결합되면 일본은 공격 개시 첫 몇 초 만에 중국 방공망을 과부하로 몰아넣을 만큼 두터운 화염 장막을 만들어냅니다. 말 그대로 출성만 부르면 종치는 구조입니다. 한편 미국은 해군전의 혁신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다층 무인 전력 편대가 먼저 출동해 유인 전력을 대신해 미끼가 되고 적 화력을 끌어내며 표적을 고정하고 스스로 무장을 운반합니다. 미 해군의 유인 함정은 위협 고도 밖에서 대기한 채 사거리 1600km에 이르는 토마호크 블록 5A 순항 미사일을 발사해 적 레이더가 상대 기동 방향을 잡는 즉시 중국 해군 편대를 원격에서 베어냅니다. 가까이 갈 필요도 병사의 생명을 바꿔치기 할 필요도 없습니다. 멀찍이 서서 버튼을 누르면 무인기가 안내하고 엄호하는 정밀 미사일대가 적 대형을 갈라놓습니다. 이 혼합방어 연합에서 대만은 전방의 눈과 귀로서 연안 배치 대함 체계에 감지 데이터를 공급하며 중국 해군의 접근 시도를 해안선에서부터 틀어막습니다. 정확히 빠르고 간결하며 깨끗합니다. 상대 입장에서만 지저분해질 뿐이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신세대 전쟁 모델에서는 해군 병력의 규모가 더는 승패의 결정 변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규모가 클수록 장거리 미사일 포화에 완벽한 먹잇감이 되기 쉽습니다. 중국이 마주한 냉혹한 현실입니다. 상대가 기술 사거리 비접촉 작전 능력에서 우위를 가진다면 숫자 우세는 더 이상 만능키가 아닙니다. 지난 10월 21일 로이터 보도는 베이징이 전통적 함대가 아닌 민간 외피의 무해한 여객 화물선을 군사 임무에 전용한 비정규 해군 전력을 은밀히 키우고 있다고 전하며 국제사회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 민간 외피 뒤에는 치밀한 군사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를 그늘 해군이라 명명합니다. 위성 자료는 경고등을 켭니다. 12척의 민간 선박, 그중 여러 로론 로로프 페리와 평갑한 화물선이 광둥성 인근 해변에서 상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23일에는 최소 330대의 차량을 포함한 수백 개 군용 장비가 일제히 선적지에서 빠져나와 실전형 대형으로 전개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가설도 이론도 아닙니다. 대만 영토 상륙을 염두에 둔 대규모 총연습의 서막입니다. 무해한 여객선이 사실은 장갑차 셔틀이었다는 놀랍지 않은 놀라움이죠. 서방 군사 전문가들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자율식 부유식 항만의 재등장입니다. 이는 중국이 한때 시험했다가 2023년 이후 국제정보망에서 자취를 감춘 기술입니다. 이 장비로 중국 인민해방군은 전통 항만 없이도 상륙 거점을 설정하고 병력 장비 탄약을 이미의 해변에 바로 투사할 수 있어 대만의 고정 방어선을 무력화합니다. 2025년 어느 달에는 광둥 인근에 계류된 특수 바지선 셋이 확인됐고 결합시 길이 850m의 은폐형 가교가 항만을 형성해 이미의 모래사장을 전략 보급 지점으로 변환합니다. 민간 가장 전술은 고속 전개와 고수준 은폐를 동시에 허용해 서방의 경계심을 키웠습니다. 과거엔 민간 선박의 군사 임무가 허구에 가깝다는 조롱을 받았지만 이제 타이베이는 실존 위협과 마주합니다.
톰 클랜시의 레드스톰 라이징에서 그려진 모티프가 화물선으로 특수부대와 장비를 은밀히 연안에 태우는 현실 시나리오로 이식되는 중입니다. 그렇다고 섬 전체를 단숨에 삼키는 야망이 쉬울 리는 없습니다. 대만은 현역 약 16만 9천 명, 예비 약 1.6600만 명을 보유합니다. 그럼에도 민간 선박 전력은 주요 교두보를 찔러 잡고 본대의 진입로를 열며 방어선을 갈라 전장을 혼란으로 몰아넣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 정보 당국은 각 선박과 잠재 상륙 해변을 촘촘히 주시합니다. 중국은 사이버전과 탄도미사일을 결합한 위험한 무기도 준비합니다. 목표는 개전분 단위의 대만의 C사 ISR 지휘체계를 전원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이베이는 지상국과 분리돼 운용 가능한 저궤도 위성망을 확충하며 전자전 취약성을 줄이고 있습니다. 공급망 관계로 스타링크 의존을 경계한 대만은 유럽계 저궤도망인 원웹을 우선 파트너로 택해 전자전에 대한 저항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수천 기의 저궤도 위성 덕분에 지휘망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연결을 유지합니다. 현대전은 총성보다 먼저 연결이 끊기는 쪽이 진다는 사실을 재확인합니다. 가상현실이 아니라 불행하게도 현실입니다. 대만 해협의 차기 전쟁은 고전적 양상과 거리가 멀 것입니다. 베이징은 2000대 안팎의 무인기를 동원해 교란을 일으키고 대만과 서방 연동 군망의 혈류인 저궤도 통신을 마비시키려 들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은 수동적으로 두지 않습니다. 초장거리 타격 체계를 다층으로 배치해 섬에 발을 들일 필요 없이 전광석화로 역공할 준비를 합니다. 이 전략의 중핵은 토마호크 블록 5A입니다. 사거리 1600km급 버튼 한 번으로 장거리 목표를 절단하는 정밀 타격 자산입니다. 이제 싸움은 함정과 전투기의 격투가 아니라 센서 전자 신호 표적 지정 기술의 대결입니다. 레이더 신호, 위성 데이터, 자동 지휘 네트워크가 보이지 않는 전장을 좌우합니다. 중국이 교란 무인기로 세상을 장님으로 만들 수 있다고 여길지라도 그 불꽃은 오히려 미일의 정밀 미사일 소나기를 부르는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패권의 언어에 대한 차갑고 건조한 대답입니다. 군이 흔히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대한미사일의 지능입니다. 공표상 사거리 150km급의 최신형조차 유도 레이더 범위 제약 탓에 시료 사거리가 50km 안팎에 그치는 치명적 약점을 노출합니다. 발사 순간부터 종말 유도 구간까지 미사일은 일종의 안대 비행을 하는 셈입니다. 비행 10여 분 사이에 표적은 이미 변침 가감 속으로 벗어났을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려 전투기가 동행해 실시간 표적 데이터를 릴레이하면 사거리를 300km 이상으로 늘릴 수 있지만 그 순간 조종사는 장거리 방공망의 먹잇감이 됩니다. 항모와 요격 전력이 출현하면 위험은 배가 됩니다. 현대 해군 작전의 본질은 바뀌었습니다. 속도와 화력의 게임을 넘어 조종사의 생존성, 레이더의 정확성, 데이터 링크의 안정성이 생사 갈림길입니다. 케이블 한 줄 끊기면 게임 오버입니다. 베이징이 그늘 해군의 신비를 지켜쓰는 동안 미국은 이미 괴물을 배치했습니다. 토마호크 블록 5, 이는 하나의 미사일이 아니라 극장급 전력을 설계단에서부터 절단하기 위해 만든 전략 무기입니다. 최신 위성 데이터 링크로 비행 중 항로를 재설정하고 기동 표적을 붙잡아 레이더 교란 상황에서도 타격을 성사시킵니다. 항모, 잠수함, 지상발사, 타이폰 체계를 가리지 않는 유연성은 압권입니다. 타이폰은 괌, 오키나와 등 전진 기지에 배치돼 사거리 원 안에 어떤 함정이든 수분 만에 해저로 보낼 수 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민간 외피는 정밀타의 훈련 표적에 불과하다는 것. 만약 중국이 해협을 건넌다면 관건은 섬 점령 여부가 아니라 첫 응징 이후 무엇이 남느냐입니다. 다들 알고 있는 질문이죠. 중국이 항모를 더 띄우며 해상 영향력을 키우는 동안 일본은 조용히 장거리 선제 타격 역량을 축으로 군사적 체질 개선을 진행했습니다. 2024년 1월 도쿄는 미국 정부와 약 1.7 10억 달러 규모 계약을 체결해 최대 400발의 토마호크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대함 살상자라는 별칭이 과하지 않은 자산입니다. 통합을 앞두고
해상자위대는 아사히급 구축함을 미국 산디에이고 기지로 보내 1년간 개량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2024년 어느 27일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이 공식 시동되며 해당 함정은 일본 최초의 장사거리 토마호크 발사 플랫폼 중 하나가 됐습니다. 시작일 뿐입니다. 도쿄는 2027년까지 나머지 아사히급 7척에도 순차 장착할 계획입니다. 건조 중인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들 또한 이 능력을 기본 탑재합니다. 구체 변형은 미공개지만 국내 군사 전문가들은 대부분 블록 5A라 봅니다. 실시간 데이터로 기동 표적을 독자 추적 수정 타격하는 최신형입니다. 일부 분석가는 말합니다. 남중국해나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붙을 경우 미일 해군은 동시다발로 1000여 발 이상의 블록 5A를 운용해 수분 만에 중국의 기지와 편대를 평탄화할 수 있다고요. 버튼을 사랑하는 사람과는 장난치지 않는 게 상책이죠. 세계 언론이 베이징과 타이베이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쫓는 사이 도쿄는 하늘부터 수면 아래까지 이어지는 다층 타격망을 조용히 완성 중입니다. 일본은 현재 스텔스 대한미사일 JSM을 스텔스 전투기 F-35 내부 무장창에 성공적으로 통합한 유일한 국가입니다. 노르웨이 NSM을 기반으로 개량된 JSM은 스텔스를 유지한 채 장거리 대함 임무를 수행하게 해줍니다. F-35A 한 대 한 대가 태평양 상위 은신 살상자로 변신합니다. 일본은 경항모 2척의 운용을 준비하며 단거리 이륙 수직 착륙 F-35B 추가 도입도 진행합니다. 아직 F-35B는 JSAM 내장을 못하지만 사거리 900km급의 AGA-M158C LRASAM 통합이 진척되면 비용도 포함해서 장거리 대함 타격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현대 해군전에서 전략적 거리를 가진 타격축이 하나 더 생기는 셈입니다. 일본의 F-35 편대가 JSAM 혹은 LRASAM과 동시 생산 출격하면 중국 해군은 다중 방공으로 무장했더라도 10분이 차이 안 돼 표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오직에 빠른 통신망 결과는 상대에겐 0%죠. 일본은 미국 기술 의존을 줄이는 독자 억지력도 구축합니다. 개량형 타입 12지대함 미사일을 요나군이 대만까지 111km, 미야코, 오키나와, 아마미오시마 등 전진 도서에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거리 900km 향상된 스텔스와 추력 편향 TBC로 요격을 회피합니다. 일부 평가는 기동성이 미국의 AGM-158C LRASM을 능가한다고까지 말합니다. 일본 방산의 도약을 상징합니다. 속도 정확도를 넘어 일본은 미사일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립니다. F-2용 극초음속 AASA-3I의 실전 배치를 2025년 말로 준비 중입니다. 마하3 속도, 사거리 400km. 밀집 방공 환경에서 고속 대함 임무의 창끝입니다. 동시에 ASA-3I와 타입 12에는 위성 데이터 링크를 얹어 기동 표적의 좌표를 실시간 갱신합니다. 토마호크 블록 5A의 업그레이드 철학과 닮았습니다. 좌표 폭격에서 살아 움직이는 표적 사냥으로의 전환입니다. 한국이 비용 문제로 접었던 영역을 일본은 밀어붙입니다. 서방과 어깨를 나란히 때론 앞서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수는 실험실 문 뒤에 숨어 있습니다. 활공형 극초음속 무기 HBGP 블록 1은 2026년에 배치 예정으로 마하 5를 넘는 속도의 사거리 900km 지상의 고정 목표를 노립니다. 이어 블록 2A는 2027년에 등장해 해상 기동 표적을 때릴 수 있도록 개량됩니다. 더 나아가 블록 2P는 2030년에 사거리 3000km급을 지향합니다. 전통 방공식별구역 밖에서 상대 심장부를 위협하는 수치입니다. 일본은 더 이상 전수방위의 틀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스텔스 극초음속 활공을 동시다발로 굴리며 전쟁이 난다면 선제적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위치를 잡아갑니다. 침묵의 미학이 아니라 사거리의 미학입니다. 관측자들이 이제 다 보여줬다고 생각할 즈음 도쿄는 완전히 새로운 장거리 대한미사일 프로그램을 내놓습니다. 인공지능 모듈 구조 고스텔스 초고속 데이터 링크,
방위장비청에 따르면 탄두 모듈만 바꿔 5가지 전술 임무를 한 플랫폼으로 수행합니다. 대함형은 레이더 저고에선 복합 탐색기로 현대 함정을 찍고, 대지형은 대형 파괴 탄두에 저가 탐색기를 써 비용 효율을 잡습니다. 전자전형은 교란기로 바뀌어 적 레이더와 방공 미사일을 헷갈리게 하고, 정찰형은 스텔스 무인기로 변신해 타격 후 피해 평가까지 수행합니다. 관통형은 벙커 탄약고 지휘소를 찔러 들어갑니다. 무기라기보다 차세대 전쟁 플랫폼입니다. 미니멀리즘 한 줄로 원 플랫폼 멀티롤, 상대에게는 전혀 미니멀하지 않은 결과를 남깁니다. 이 무기군이 실전 배치되면 일본은 영내 어떤 충돌에서도 구도를 재설계할 도구를 손에 넣습니다.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폭발한다면 일본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파괴적 선제타의 선봉이 됩니다. 오프닝은 일본 정찰 위성이 중국 해군 편대의 상대 위치를 잡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어 정밀 정찰 미사일 또는 광전자 센서를 단 스텔스 무인기가 발사되어 함종과 좌표를 재확인합니다. 격추되더라도 표적 확인 임무는 충분히 수행됩니다. 즉시 합동 타격이 개시됩니다. 전자전 미사일이 먼저 날아가 중국 방공함의 레이더를 두드리고, 방공망이 반응하는 틈에 해면 스치듯 비행하는 인공지능 대함미사일의 물결이 가장 큰 표적을 골라 엔진실 탄약고 등 급소를 찌릅니다. 정찰 무인기는 살아있는 표적이나 새 상륙 세력이 포착되면 다음 파를 호출합니다. 만약 중국 함정이 해변에 접근하면 지대지 미사일이 즉시 발사되어 바지선과 상륙함을 관통형 탄두로 무력화합니다. 일본은 미국, 노르웨이, 국산 계열 등 5종 이상을 동시 운용하며 각기 다른 속도 전술을 교차해 어떤 방어 계획도 찢어놓습니다. 베이징을 더 떨리게 하는 것은 수량이 아니라 발사 위치입니다. 요나구니, 미야코, 오키나와 같은 도서체인은 사실상 가라앉지 않는 항모가 되어 어떤 상륙 대형에도 정밀 미사일비를 퍼부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항모가 왜 안 가라앉느냐고요? 섬이라서요. 여기까지가 오늘 세계정세해부의 마무리입니다. 세계정세해부는 여러분의 의견을 언제나 기다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또 뵙겠습니다. 추신 없이 짧게 한마디만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러시아의 부당한 전쟁을 떠올려 보십시오. 특별 군사작전이라는 포장과 달리 현실은 값싼 선전과 값비싼 관들만 남겼습니다. 드론이 하늘을 메우고 기름 저장고가 폭죽처럼 솟구쳤지만 영웅담은 늘 편집본이었습니다. 연결이 끊기면 도시가 멈췄고 거짓말이 이어지면 장례식이 늘어났습니다. 동아시아가 같은 오류를 답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쟁은 숫자놀이가 아니고 버튼을 누르는 사람도 결국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